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질문을 던지면요. 빅데이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관한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인사이트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까요? 즉, 통찰력이죠.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은요. 안을 들여다본다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찰력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일까요? 네, 가치 창출이 최종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통찰력을 통해서요. 즉, 소비자 머릿속에 고객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하나의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계의 진동 상태가 기계의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즉 통찰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업의 빅데이터는요. ERP, SCM, CRM, CM 등 다양한 솔루션 등을 통해서 개량화된 정형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요, 가치를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DA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적용하는 사람은요, decision maker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R 등 여러 분석 툴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적용하는 것은 사람이죠. 따라서 마케터나 엔지니어 등이 적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즉 지식이나 정보에 명제를 추가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계학적으로요. 연역 추론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수한 명제, 여기서는 구체적 사실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체적 사실을 유도하는 추론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귀납을 통해서 얻어진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로부터 소전제를 만들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죠. 자, 다른 예로 한번 볼까요? A와 B는 막곡지각.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시간에 이런 것을 많이 접하셨죠? B와 C는 동의각. 따라서 A와 C는 같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죠. 다른 예로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 코지는 원숭이야. 따라서 코지는 원숭이야. 와 같은 기존의 데이터와 명제를 합쳐서 새로운 어떠한 결론을,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연역적 추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요. 이 머신러닝은 귀납적 추론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개별적 어떤 특수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추론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요. 스모 선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2배 체중이 나가는구나. 누가 생각해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죠. 이 귀납적 추론 방법은요, 이 전제가 모두 참일지라도, 즉 스모 선수들이 굉장히 체격이 좋다 손 치더라도 그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로 A 백조는 하얀색이야. B 백조도 흰색, C 백조도 흰색이었다고 한다면요. 결과적으로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시다. 실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귀납 논증은요,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득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논증의 강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 기법을 활용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R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데이터 마이닝 통계 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로부터 이 패턴을 통계적으로 찾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인공지능이란 그럼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질문에요. 핵심 키워드로 상황을 인지하여 행동하는 기기, 컴퓨터 정도로는 정의를 내리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지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식, 즉 명상이나 음성을 인식하는 영역부터 해서 자연어 처리, 사회 기능, 학습, 범용지능, 창작의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통계를 주로 활용하는 이 추론, 그 다음에 지식 표현, 동적 제어,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이 플래닝 기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학습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DSR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바로 D는 딥러닝 기반, S는 확률 통계 기반, R은 강화 학습 기반을 의미합니다. 향후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영역이 그러한 것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던 이 로직의 많은 부분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자동화되고 더 정확하게 동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편지 봉투에 적혀 있는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는 1은 세로로 길고 4는 십자가에 뭔가 이어져 있고 0은 동그라미 하나, 8은 동그라미 2개를 붙였다는 등 이 규칙을 일일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 주었어야 됐었죠. 일단 선의 모양을 인식하는 일 자체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서체가 다르거나 또 글자가 회전되어 있거나 정해진 칸에 있지 않은 경우 매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인 이 머신러닝은 이런 문제에 대한 규칙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규칙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들을 스스로 학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그 머신러닝 기법은 풀고자 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특징은 지도학습은 값과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패턴을 추출하는 것, 강화학습은 상호작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도학습은요, 자, 회귀, 분류, 그리고 그 다음에 랭킹 추천 등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이 주어진 데이터와 레이블, 즉 정답을 이용해서 어떤 미지의 상태나 값을 예측하는 이런 학습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 문제는 바로 이 지도학습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과거의 어떤 주식시장 변화를 보고 미래의 주식시장 변화를 예측하기, 뭐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구매한 어떤 상품을 토대로 다음에 구입할 상품을 예측하고 뭐 추천해주는 등.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요, 데이터와 그에 주어진 레이블 간의 연관관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에서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는 학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끼리 묶는 이 군집화, 그리고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내는 뭐 이상 검출,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포 추측 등인 것이죠. 지도학습과 이 가장 다른 점은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특정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드는 대신에 데이터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추측한다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 강화학습은요, 기계, 즉 에이전트가 이 환경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 즉 선택과 피드백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얻는 이 이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이득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뭐 입력값, 그 다음에 출력값의 그 쌍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바둑 프로그램이 바둑을 둔다고 했을 때 현재 판에서 다음 수를 선택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을 지도학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다음 수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게임 승패까지 전체 수를 고려해서 게임에서 이길 경우 점수를 받고 뭐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일련의 어떤 그 이기는 수를 학습하는 과정은요, 우리가 강화학습으로 좀 다르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이 강화학습에 대한 뭐 다른 예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성 탐사 로봇이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 화성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은 실제로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요, 어디로 갈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 현재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 행동, 이제 우리가 액션으로 표현하겠죠. 액션을 정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탐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탐색하는 것이 바로 이 강화학습인 것이죠. 따라서 이 강화학습은 각각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행동을 정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학습해 나가는 것으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도학습의 경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이 레이블이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에 따라서 크게 이제 회귀와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귀의 경우에는 이 숫자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대개 연속된 뭐 숫자를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온도 추이를 보고 뭐 내일의 온도를 뭐 예측하는 일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통계에서 사용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바로 회귀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이 회귀와 분류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 회귀를 통해 손쉽게 분류를 구현하거나 또 분류를 통해서 회귀를 구현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사실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의 온도와 구름의 양으로 뭐 내일의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 뭐 예측하는 분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날씨가 좋을 경우를 1, 나쁠 경우를 0으로 두고 회귀분석법을 이용해서 날씨가 좋을 확률을 뭐 0부터 1 사이 뭐 값으로 구하고요. 뭐 이 값이 우리가 이제 뭐 0.8 이상이면은 좋음 아니면 나쁨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받았을 때 먼저 분류를 구현한 다음에 그 분류에 따라서 이 연속적인 숫자 값을 예측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사용자 그룹을 뭐 행복한 사용자, 뭐 보통 사용자, 뭐 불행한 사용자로 1차 분류한 다음에요. 뭐 사용자 기분이라는 뭐 연속적인 숫자 값을 뭐 가까이 그룹에 뭐 플러스 1, 0, 마이너스 1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면 이 분류를 이용해서 회귀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각각 상호 전환이 가능하지만 수학적으로 더 간단하게 정의되는 이 회귀가 머신러닝의 더 기본적인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요, 이 상품에 대한 이 사용자 선호도죠. 따라서 이 상품과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값 혹은 이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기법과 이 세팅이 좀 특이해서 따로 분류해서 우리가 이 랭킹 학습, 추천 학습으로 분류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동호회에서 영화를 추천한다고 가정해 보시면은요, 이 다양한 추적 방법이 있겠지만 각 영화에 대한 이 평점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직 평점이 없는 이 영화 점수를 예측하고 그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 영화를요 추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회귀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입력과 출력이 아니라 관객과 영화, 관객과 이 점수 등 다양한 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랭킹 학습은 회귀에서처럼 각 입력 데이터의 출력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의 순위를 예측하는 경우죠.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이 영화 평점을 가지고요. 특정 관객이 각 영화에 대해 몇 점을 줄지를 예측하는 것은 회귀입니다만 반면에 좋아할 만한 영화 뭐 10편을 추천한다면요. 이것은 이 랭킹 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지도 학습은 이 지도 학습과는 달려 데이터를 직접 모델링하는 기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군집화 기법을 그리고 차원 축소 기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군집화 클러스터링 한다고 하는 것은 비지도 학습 분류 중 하나로서요. 비슷한 데이터들을 묶어 가지고 큰 단위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즉 이 비슷한 데이터들을 묶어서 몇 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요, 뭐 신문 기사를 수집하여서 군집화를 적용해 보면은 비슷한 내용의 어떤 그 기사가 뭐 스포츠 클러스터 혹은 뭐 경제 클러스터 등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차원 축소는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차원을 낮추는 기법입니다. 보통 이 데이터가 복잡하고 이 높은 차원을 가져서 시각화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2차원이나 뭐 3차원으로 이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주요한 패턴을 찾고 해당 패턴을 이 낮은 차원에서 이 보존하는 방식을 취하게 돼요. 이 기법은 뭐 독립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 데이터에 적합한 머신러닝 기법을 찾는 데는
데이터 분석 초기 단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요. 대표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PCA라고 하는 주성분 분석으로서 차원을 점차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 뭐 강화학습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경망을 이 층층이 쌓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총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면 이 머신러닝이 풀고자 하는 그 목표에 따라 이 분류한 개념은 아니고요. 이 사용하는 기법이 특정 형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앞서 설명한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또 그냥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주로 이제 데이터 양에 의존하는 기법인데요. 이 다른 머신러닝 기법보다 이 문제에 대한 그 가정이 적은 대신 이 다양한 패턴과 경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키는 것으로서요. 이 모델의 성능을 점점 이렇게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추세죠. 그래서 이미 공개된 데이터가 많아서 그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이 다른 기법보다 딥러닝의 성능이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더라도 경우에 이 수가 너무 많거나 또 패턴이 너무 복잡하면요, 제대로 동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많은 연구자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딥러닝을 다룬 이 통계 머신러닝 기법과 함께 적용하는 방법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뭐 정의 또 머신러닝을 뭐 바라보는 관점, 분류법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발전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최신 트렌드는 무엇이며 또한 머신러닝 기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의 그 역사와 현재 트렌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머신러닝의 시작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모두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능적인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큰 학문의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1950년대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태동되었고요. 신경망 시대를 거쳐서 통계학적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의 딥러닝 시대에 다다른 것입니다. 각 시대별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고전적인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로 기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950년에 유명한 컴퓨터학자인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을 판별하는 이 튜링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이는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계의 지능을 판별하는 테스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사람과 대화하는지를 중간에 칸막이를 쳐놓고요. 사람이 그것을 확인을 하는,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적어도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만큼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신경망 시대에 접어드는데요. 1957년 우리가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신경망이 개발됩니다.
이것은 여러 개 묶어 가지고 복잡한 신경망을 구성하면요, 입력과 출력을 굉장히 이제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신경망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시대에는 이거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하는, 즉 이 신경망 성능이 이 생각보다 신통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기초 이론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제한적인 어떤 그 패턴만 학습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뭐 인공지능의 거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 쓰기도 하고요. 다음은 이제 통계학적 이 머신러닝 시대가 1990년대 들어서 시작됩니다. 이 통계학을 전산학과 접목시켜 가지고 대량의 이 데이터에서 이제 패턴을 찾는 시도가 기존에 비해서 이제 진일보된 이런 성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방법과 뭐 가장 큰 차이점은요, 데이터에 훨씬 더 중요한 그 비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의 그 어떤 방법보다 성능이 월등했기 때문에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이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 도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 차후에 이제 딥러닝이 나온 이후에는 이런 통계학의 중심을 둔 기법들을 우리가 통계학적 머신러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 이제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죠. 이 통계학적 머신러닝은 웹에서 쏟아지는 데이터, 또 대용량 저장 장치, 분산 처리 기술과 결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이제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2010년대부터 뭐 유행했지만,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기존보다 이 더 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그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요. 그 덕택에 이제 성능도 더욱 이제 향상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시대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연산 능력이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CPU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진화되는 것이죠. 이 머신러닝 연구자들은 예전에 어떤 그 신경망 이론에 다시 한번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기존의 그 신경망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새로 개발된 이 이론을 융합시켜 가지고요, 단순히 그 통계학적 머신러닝만 사용하는 모델을 넘어서는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그 신경망보다 훨씬 더 복잡한, 즉 깊이가 있는 그런 신경망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요,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딥러닝 시대의 신경망 연구는 60년대의 어떤 그 신경망 연구와는 성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이 통계학적 머신러닝을 기존의 신경망에 접목을 시키고요, 이 데이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 복잡한 신경망을 학습할 만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이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현재 이제 이 머신러닝은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딥러닝 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기존에 이제 해결하기 힘들었던 음성 인식, 뭐 번역, 뭐 이미지 인식에서 특별히 이제 좋은 성과를 낳고 있죠. 이러한 어떤 성과는 다음과 같은 그 최근에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해서 가능해졌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연관시켜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 딥러닝 구조를 개발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비디오에 있는 뭐 자막과 이미지를 동시에 이제 학습시키거나, 뭐 영어, 프랑스, 스페인어 등 동시에 이렇게 학습이 가능하게끔 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뭐 두 번째로 이제 통계학적 머신러닝 기법을 조합해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대로 이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머신러닝, 특히 이 딥러닝을
거대 규모로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의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기술, 즉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기법 등이 발전하게 돼요. 끝으로 이 트렌드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한 더 큰 관심으로 인해 가지고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데이터 수집 기술의 발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R 등을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 추출, 즉 크롤링에 상당한 이제 효과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이슨 아이스너는 머신러닝에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의 적합성, 이론적인 엄정성, 그리고 통찰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적합성을 중시하는 기법들은 이 관측된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희박한 경우 또는 데이터가 아주 많아서 기존 지식 없이도 이 머신러닝 기법이 잘 동작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죠. 이 경우 그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노이즈의 영향을 줄이는 기술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딥러닝과 랜덤 포레스트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둘 다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수학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 구현하기 쉽고요. 스케일을 키우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학에서 말하는 베이지언, 바로 그러한 영역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그 엄정성은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론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하고 또 거대한 스케일의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다루고 이 잘못될 확률이 얼마나 적은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영역입니다. 많은 그 머신러닝 이론이 이 성능 보장을 위해서 개발되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 대표적인 기법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SVM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점은 너무 그 이론적인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 쓸모없다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그런 성능에 대한 보장은 의학이나 로봇이나 무인 자동차, 우주 여행 등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이죠. 통찰력을 중시하는 경우는 결국 이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또 그 패턴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믿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이 베이지언 기법이라고 하는 통계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베이지언 기법은요, 현재 가정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특히 그래서 데이터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 적합성에 이 중점을 둔 기법이 이제 주로 개발되고 있지만 특정 관점만 중요하게 여기는 머신러닝 기법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통찰력, 이론적 엄정성, 그리고 데이터 적합성에 대한 이 중요도를 다루되 모두 고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관점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사용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언어로는 파이썬, 자바, C, 루아 등이 유명하고요. 언어별로 이 주요 라이브러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이 선택하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맞게끔 하는 것을 인스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파이썬은 기도반 로썸이 1991년에 발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이 플랫폼 독립적이고 인터프리터 방식, 객체 지향, 대화형 언어이기 때문에요. 이 컴파일이 필요 없이 개발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 좋은 모델과 이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이 머신러닝에 아주 적합한 랭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머신러닝 관련 종사자 및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그 결과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한 이 C로 구현된 C 파이썬, 또 C 기반의 수치 해석 라이브러리인 이 numpy와 scipy를 이용하면 스크립트 언어임에도 고속 연산이 가능하고요. 기타 파이썬은 인기가 많은 이 언어라서 여러 배포판이 있습니다. 아나콘다, 또 numpy, scipy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언어를 선택을 하셔서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것도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키우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인공지능의 그 활용에 앞서서 선행 작업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회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통계학자들이 현업에서 이 통계학만으로 현재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을 다 이해하고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그 회사의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혹은 비인공지능 기법들을 실험하고 평가해 가는 작업이 후속타로서 연속이 되어야 되겠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요. 무엇보다 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이되 일정 부분은 단기적 성과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인공지능의 한계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기적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즉 그런 한계점을 인정하고 계획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딥러닝 등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심층학습이라고 하는 이 딥러닝은요. 인간 두뇌의 연결성 모방으로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고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해 나가는 영역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역인 머신러닝을 한번 보세요. 기계학습이죠. 기계를 가르치는 기술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실수를 토대로 학습하고 패턴 인식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켜 나가는 인공지능의 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있죠. 단순 문제 해결 능력 외에 사람의 욕구라든가 관념, 도덕, 창의적인 영역까지 바로 이 지능화시켜 나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음성을 인식하고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하고 사물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 주어진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점진적으로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인공지능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분류된다라고 앞서 설명을 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지도학습은 정답을 제시 후 학습하는 것이고요.
비지도 학습은요, 문제들만으로 학습을 통해서,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영역입니다.